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랑 남편은 꽤 오랜 시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죠. 남편은 같은 반 친구였는데 첫날부터 오해가 좀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꾸 뭘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그게 제 책상 위로 툭 떨어졌는데 아주 작은 지우개 조각이더라고요. 저는 살짝 짜증이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 앉은 남자애가 태연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지 마. 그러면서 지우개 조각을 그 녀석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녀석이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거 있죠? 솔직히 친한 애도 아니었고 갑자기 왜 이런 장난을 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돌아서자마자 녀석이 또 지우개 조각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결국 그 조용한 교실 안에서 버럭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야, 하지 말랬지. 그런데도 그 녀석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나 아니야. 진짜 아니라는 듯 저를 보는데 그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사실 저 그렇게 시끄러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늘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아왔고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거나 못되게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과의 첫 만남에선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범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반에서 가장 장난기가 많던 남편의 옆자리에 앉은 남자애가 정말 그냥 장난으로 던진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공부하느라 옆에 앉은 녀석이 지우개를 던지는 줄도 몰랐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요즘 성적이 떨어져서 예민해서 너무 화를 냈다. 그치? 아니야. 나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도 내 공부만 하느라 옆에서 장난치는 줄 몰랐어. 미안. 남편과의 특별한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둘 다 성격이 워낙 무던한 편이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과부터 하는 애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성격이 딱 시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래의 시댁에 드나들었거든요. 숙제를 같이 하기 위해 남편의 집에 간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머,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언제든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아? 사실 갈 때까지만 해도 살짝 긴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너무 환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밥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날은 갈비찜, 어떤 날은 돈가스.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 학창시절부터 미래의 시부모님과 밥을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하루에 한 끼씩은 다 같이 먹으려고 하고 밥 먹으면서는 즐거운 얘기만 하고 우리 집과 결이 비슷하다 싶었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될 거라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대학도 같은 대학에 갔고 전공만 달랐습니다. 졸업 후에도 둘 다 별다른 행보 없이 취업했더니 양가에서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어차피 둘이 할 거 얼른 결혼해. 애들도 빨리 낳아서 키워놓으면 나중에 편해. 시어머니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신 분이었거든요. 나는 부모님이 다 시골에 계셔서 혼자 애 키우랴 살림하랴 너무 힘들었지만 너는 나도 있고 친정엄마도 다 가까이 있잖니. 애기는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이 사는 모습이 좋았어요. 유난하거나 특별할 건 없었지만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같은 추억을 쌓아가며 오래오래 살아가는 게 참 뜻깊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늘 곁에 있었고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거의 매 끼를 해다 주신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지극정성이셨어요. 솔직히 저의 경우는 아이를 낳고 보니 집안에서 아이만 보는 게 영 힘들었어요. 그런 제 맘을 솔직히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죠. 어머니, 원래 제 자식이면 보는 순간 너무 예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애가 너무 낯설고 어려운 거 있죠?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예뻐하시는데 저는 둔해진 제 몸도 불편하고 아직 낯선 아이에게 시어머니만큼 사랑을 쏟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도 네 나이엔 그랬다. 어떤 날은 애가 너무 우니까 어디 갖다 집어던지고 싶더라니까. 정말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상상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애도 키우다가 정이 드는 거야. 애도 사람이잖니. 키우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서 더 애틋해지고. 사람 사이가 다 그런 거야. 돌아보니 산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 덕에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회사 복귀해. 내가 키워줄게. 결혼 전에도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키워준다고. 나는 너보다 더 어릴 때 결혼해서 네 마음 다 알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애기 때문에 주저앉을 거 하나도 없어. 덕분에 전 출산휴가 후 빠르게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도 피곤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솔직히 전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경력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문득 시간을 보는데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올 아이를 생각하며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에서 전화 진동이 계속 오더라고요. 슬쩍 보니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종종 아이가 열이 나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갔거든요. 이상하다 싶던 차에 전화가 끊겼는데 곧이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느낌이 싸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회의실을 나가며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부재중 통화 목록을 보는데 모르는 번호도 있더라고요. 마침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오기에 받았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병원으로 와. 어머니께 무슨 일 생겼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를 못 데리러 가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와.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끼며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응급수술 중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온 걸 아셨는지 시아버지는 황망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가. 네, 아버님. 무슨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이 아빠는 어디 갔어요?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난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데리고 간 건지 어쩐 건지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영안실로 가봐. 저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안실이요? 시아버지는 돌연 눈물을 터뜨리셨고
저는 멍하니 영한 씨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남편도 울고 있더라고요. 나 영한실 앞이야. 이쪽으로 와. 영한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의자에 앉아 힘없이 축 늘어진 우리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이가 피투성이인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 주변에서 의료진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 같은 이동식 침대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급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애가 왜 이래? 남편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는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후 장례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 역시 영안실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저 차가운 곳에 내 아이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차라리 나도 같이 넣어달라고 우기기까지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수술이 끝났지만 의식 회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 정황은 경찰의 조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경찰이 보여준 CCTV 속 제 아이는 혼자 횡단보도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한 발 늦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잡으러 달려오는데 커브길에서 버스가 그대로 아이를 치더라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상태로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버스가 오는 걸 보시고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셨고요. 그러나 이미 아이는 버스에 치인 뒤였고 시어머니도 연이어 버스에 치이셨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시어머니와 하원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온 건 그 후 한 달 뒤였어요. 우리 애기는 괜찮은 거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계산하는 사이에 애가 사라진 거야. 놀라서 보니 횡단보도로 뛰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부르면서 쫓아갔는데 버스가... 엄마, 일단 엄마 몸부터 회복해요. 우리 애기는... 남편은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치료 중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시어머니를 속일 수 있었지만 퇴원하실 즈음엔 모르게 할 수가 없었죠. 우리 아기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었는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셨어요. 아이를 잃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엽기적인 행동이 시작된 거죠. 또 하루는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글쎄 아내 카드로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다는구나. 결국 시아버지는 저에게 1억이 든 통장을 주시며 부탁하셨어요. 우리 모두 힘든 때니까 당분간이라도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아이의 죽음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았고 저 역시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합가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시댁으로 들어왔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시아버지의 1억 통장을 받은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인연이 시아버지 돈을 사기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댁으로 들어와 보니 시부모님의 방에는 뜯지 않은 명품 쇼핑백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 다닌 대기업을 은퇴하신 뒤 친구분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또 명품을 산 것 같아. 시아버지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행보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싼 거 산 거야. 할인가라니까? 그래도 여보,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해야지. 우리 집 형편이 뭐 어때서? 당신 평생 대기업 다녀서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 그 돈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쓸 연금 같은 거잖아. 그렇게 막 쓰면 나중엔 어쩌려고 그래. 당신 지금도 일하잖아. 나 평생 애들 뒷바라지나 하다가 이제 막 살아났어. 근데 내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 써?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다며 시아버지는 혀를 내두르셨어요. 이 통장 더는 네 시어머니한테 못 맡길 것 같다. 그래도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 퇴직금 받은 건 얻은 생활비 통장이었는데 3억이 넘게 있던 게 1억 남았어. 네? 시아버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이건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합가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해. 아버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그냥 제가 관리하다가 어머님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생활비도 너에게 주마. 그럼 어머니는? 저 사람은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생각이야. 그러나 시어머니는 수중에 돈이 없자 평생 친하게 지냈던 동창 친구, 고향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명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엽기 행보는 돈줄을 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저는 합가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남편이 반대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이 잃고 힘든데 당신한테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할 순 없어.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어머니, 우리 애 살리려다가 그렇게 되신 거잖아. 어머니도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러시겠어. 당신은 평생을 어머니 도움받으며 살았고 나는 당신 만난 후로 어머니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의지하며 살았어. 그런데 인제 와서 내 아이를 잃었다고 그 충격으로 저렇게 되신 어머니는 모른 척해? 그거야말로 은연중에 책임을 어머니한테 전가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그럼 좀 더 지나서 아버지한테 통장만 갖고 있겠다고 하면 되잖아. 아버님은 단지 돈을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어머니가 좀 나아지실까 싶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막말로 돈을 못 쓰게 할 방법은 많잖아. 그렇게 합가를 결정한 뒤 이사를 하는데 그날도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이런 날 집을 비우실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이삿짐을 싣고 가실 분이었죠.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도 돈 빌려서 명품 사고 계신 건 아니겠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쫙 났대. 아프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놓고 명품 사러 다닌다고.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진 빚은 시아버지가 다 갚으신 후였습니다. 가뜩이나 적적해 저러시는 분에게 너무하다 싶어 참아 못했어요.
합가에서 본 시어머니는 살림은 뒷전이었고 수중에 돈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음에도 온종일 밖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가, 나 용돈 좀 주면 안 되니?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생활비도 못 받지, 카드도 친구도 다 끊겼으니 부탁할 데가 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아버님께 비밀로 하고 아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최고야. 그러나 정신을 놓은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차 더 당당해졌습니다. 나 돈 다 떨어졌는데. 벌써요? 예, 그거 뭐 얼마나 줬다고. 친구들이랑 밥 사 먹고 차 마시고 하니까 금방이더라. 아직 친구가 남아있냐고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엔 시어머니로 인해 제 생활비에도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 돈 좀.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딨어요. 얘 좀 봐. 네가 돈이 왜 없니? 맨날 돈 벌러 나가잖아.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는데? 어머니처럼 명품 샀어요. 왜요? 아이 봐주시니까 수고비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동안 못 드린 거 드린다고 생각하며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도 정상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정상이 아닌 척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도 샀다고? 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어머니처럼 친구들한테 빌리고 빚도 냈나 보죠? 얘, 너 그러면 안 돼. 어머니는 되고 저는 안 돼요? 너는 젊잖아. 벌써 그러면 어떡하니? 나야 뭐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 한이나 푸는 거지만. 어머니 아직 창창하시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요즘도 밤마다 생각해. 내일 가면 우리 애기를 볼 수 있으려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도 제가 가야지. 왜 어머니가 가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엄마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으면 저렇게까지 변하셨을까 싶고 저야말로 더 슬프면 슬펐지 덜 슬프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보시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방증 같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아버지랑 따로 얘기를 해봤는데 아버지도 동의하신다고 했어. 아버님도?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당신이 너무 고생한다고 걱정이 많으셔. 그러나 저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손자를 잃은 슬픔으로 저렇게 되신 분을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더더구나 저랑 마찰은 좀 있었지만 큰 사고는 치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 아이를 키워주신 분인데 얼마나 적적하고 허전하시겠어. 더더구나 본인이 하원시키다가 아이가 그렇게 돼서 죄책감도 크실 거야. 죄책감이 큰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내가 보기엔 그때 사고를 당하면서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병원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잖아. 놓친 게 있는 거겠지.
다른 병원 가서 검사도 더 받아보고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잖아. 그러나 어머니의 이상 증세로 인해 안 다녀온 대학병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정말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인 우리보다 힘드셔? 당신보다 힘드시겠냐고. 잠깐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도 엄마 자식이잖아. 우리 아픔부터 돌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 때 본인이 정신을 놓고 자식까지 힘들게 하냔 말이야. 남편도 그간 참아온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가 사라진 기분이라더라고요. 난 지금 자식도 엄마도 다 잃은 기분이야. 남편의 말에 저도 또 울고 말았죠. 저도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늘 내 편이고 내 삶에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였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매일같이 시댁에서 돌변한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하고 그런 시어머니를 괴롭게 바라보는 시아버지를 위로하고 남편과 함께 견디고 또 견디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랑 남편이 운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마저 용돈이 끊긴 시어머니의 원망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널 내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왜요? 얼른 결혼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눈이 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퇴근 후나 주말에 주말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악담을 퍼붓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근하는 저에게 보란듯이 집안 살림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고 아예 일부러 쌀을 바닥에 쏟아놓는 등 갈수록 진상을 부렸습니다. 하필 저와 남편, 시아버지 중 제가 퇴근이 가장 빨랐거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퇴근하자마자 잠이 든 날이 있었어요. 밖이 시끄러워서 깨보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진짜 하다하다 이렇게 식구들을 괴롭히나?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힘드냐고? 맨날 다 지들만 힘들다고 하지. 내가 힘든 건 아무도 몰라. 알아줬잖아. 그래서 저 명품들 다 사게 해줬고 하나도 안 뜯은 거 도로 갖다 팔라고도 안 했잖아. 다 끊어버렸잖아. 돈 한 푼 안 주고. 난 뭐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난리라고? 당신 우리 생활비 통장 어디다 놨어? 내가 그건 이제 당신 영원히 안 준다고 했어. 근데 어디다 놨냐고. 당신 짐을 싹 다 뒤져도 안 나오던데. 내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당신이 찾을 수 있는 데 뒀을까? 웃기지 마. 당신 그 돈 첨년한테 갖다 줬지? 뭐? 내가 쓰는 건 아깝고 첨년이 쓰는 건 안 아깝냐? 이 사람이 진짜 돌다 아주 미쳤구만. 그래, 나 미쳤다. 미친 인간아. 당신이 어지른 거 당장 안 치우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가 뭔데 날 쫓아내. 이 집 내 집이야. 이러려고 내 명의로 안 해준 거구만. 이 집만 내 명의였어 봐. 내가 대출 빼서 명품을 수십 개는 더 샀을 텐데. 이 여자가 진짜... 저는 결국 방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치울게요. 제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네 시어머니 늘 이랬던 거냐? 네?
그게... 이 여자,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 뭐? 정신병원? 그러나 제가 이를 수습하기도 전에 또다시 시어머니가 발광을 시작했죠. 네가 내 남편이야? 평생을 산 와이프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는 게... 자칫 주먹다짐이라도 오고 갈 분위기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사정사정해서 잠깐만 나갔다가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정신도 온전치 않은 시어머니에게 나갔다 와달라고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 전 집을 치워놓고 시어머니를 진정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나가자 그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네가 놓자고 했지.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나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한 거잖아. 응? 예, 제가 했어요. 됐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면서도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절대 치워주지 말라며 집을 나가버리신 뒤였지만 남편은 일이 많아 야근을 하던 날이었고 제가 성격상 어질러진 걸 두고 보질 못하거든요. 인연이...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던 제 뒷머리를 있는 힘껏 잡아챈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말 안 해? 나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는 거 너 맞지? 똑바로 말 안 해? 시어머니에게 잡힌 머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저는 결국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깨졌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가 잡힌 채 중심을 잃고 그 위로 넘어지고 말았죠. 완전히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제 손과 팔, 다리에는 유리 파편이 우수수 박히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건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넌 왜 그 위로 넘어지고 난리니? 아니, 내가 머리 좀 당긴 것 같고 그게 넘어질 일이야? 너 일부러 이러니? 나 죄책감 갖게 하려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져 유리 파편이 수도 없이 박혔는데 시어머니는 119를 부를 생각은커녕 절 탓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엔 어머니가 어찌나 밉던지 제가 알던 그 어머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참고 참았던 말을 뱉으려던 차였습니다. 엄마! 그 난리통에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안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순간 아이가 사고가 난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이 병원은 다시 못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깨어난 줄도 모른 채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원래 집으로 돌아갈게요. 전세준과 아직 안 나가서 집도 그대로 있고 이 사람 깨어나는 대로라도 갈래요. 이 정도면 저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나도 겁이 나서 그랬어. 네 엄마가 어디 저런 사람이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그걸 이 사람이 다 감당하게 할 순 없어요. 알겠다. 새악이 일어나면 데리고 가. 아무래도 기척을 내야겠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과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일어났니? 네, 아버님. 괜찮아? 통증은 어때? 몸에 박혔던 유리파편은 다 뺐고 소독도 끝났어. 진통제를 맞은 건지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 집에 가자. 그릇 깨진 것도 치워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거 밟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다 치우고 왔다. 아버님, 놀라셨죠? 제가 어머님을 진정시킨다는 게 화만 돋았어요. 그 사람이 어디 정상적으로 진정이 될 상태여야지. 두고 나간 내가 미안하다. 제가 잠깐 피해달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아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감당했어야 했어. 내가 괜히 들어오라고 했어. 그냥 통장만 너한테 부탁할걸.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괜히 너희를 끌어들였다. 당신 자는 동안 아버지하고 얘기했어. 원래 우리 집으로 간다고. 지금이라도 가자.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고 가자고? 엄마는 아버지가 내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래. 뭐? 정말이에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망설이는 건 니들한테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고민이 너무 길었어. 니들이 들어와 살면 그 사람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지. 손자 잃고 허전해서 저러는 거니까 자식들이라도 들어오면 좀 위로가 될 줄 알았어. 솔직히 그날 제 맘 같아선 저도 두 발 편히 뻗고 자는 살던 집으로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 큰 집에서 시아버지가 혼자 남으실 걸 생각하니 도저히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우리가 살던 곳으로? 아니, 아버님 댁으로. 뭐? 내일 어머니 입원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여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아버님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 더더구나 어머니 보내고 나면 아버님 마음은 오죽 심란하시겠냐고. 결국 남편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 집안의 불은 전부 꺼져 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문을 닫으려는데 아직도 뜯지 않은 명품 쇼핑백이 한가득인 게 보이더라고요. 방문을 닫고 돌아보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서 접수하고 입원실 받은 다음에 정신병원 직원들이랑 같이 올 거야. 네 신랑한테는 말해뒀으니 꼭 같이 있어. 혹시나 그 사이에 네 시어머니가 또 난동 피우거든 바로 연락하렴. 몇 시쯤 오세요?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올 거다. 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두부조림과 멸치볶음 등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입원 전 마지막 아침이라도 잘 차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두부조림과 멸치볶음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두부조림을 완성한 뒤 막 멸치를 볶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너였구나.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시어머니의 손에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시부모님 생활비 통장이 들려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설마 그거 제 가방에서 꺼내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주신 1억이 든 통장은 제 방 장롱 깊이 넣어둔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어제 너 병원 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네 방 싹 다 뒤져서 찾았다. 왜?
그거 저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싸대기였죠. 인연이 시아버지 돈을 사기쳐? 제가 피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뺨까지 맞고 나니 이제 더 갈 데도 없다 싶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았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뭐가 왜 이래? 너 이러려고 합가한 거니? 저 순진한 양반 속여서 돈 뜯어가려고?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이 통장이 왜 너한테 있어? 설마 네 시아버지랑 너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려! 순식간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은 시어머니는 더 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어? 아들이 돼서 엄마 뺨을 때려? 그래. 너도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너야말로 정신 차려. 지금 네 와이프랑 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라고.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안 보여? 세상 떠난 우리 아이만 생각하냐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잖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시더군요. 딸? 내가 딸이 어딨니? 며느리는 며느리지. 하여튼 내가 처녀는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엄마, 이젠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까지 무시하니? 우리가 만만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맞은 뺨도 얼얼했지만 지난밤 다친 제 팔과 다리도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 몸 보이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온 팔과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인다. 왜? 나더러 어쩌라고? 다 내 잘못이다 이거냐? 어머니께서 억지 부리면서 제 머리만 안 잡아당기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내 말 무시하고 설거지만 하래? 네가 자꾸 날 무시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진짜 제정신 아니세요. 뭐야?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어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구세요. 어머니 손자 엄마는 저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근데 뭐 네가 나한테 맡겼잖아. 내가 너 대신 개 키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어떻게 내 잘못만 있어? 네 잘못도 있지. 오냐. 너 결국 그 소리가 하고 싶었구나. 우리 애가 그렇게 된 게 내 탓이라고. 실은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여태 꾹 참은 거지. 그래서 날 무시하고 네 시아버지 통장까지 훔친 거지. 나 돈 못 쓰게 하려고. 나한테 열받은 거 보상해달라고 네가 달라고 했지. 그치? 결국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아침 식사는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조금 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거든요. 그 통장 내가 줬어. 뭐? 당신 진짜 얘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인데 나한테는 안 주는 돈을 얘한테 줘? 무슨 사이냐니? 당신이 명품 산다고 내가 퇴직금 불린 거 2억 넘게 까먹었잖아. 그래서 맡긴 거야.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
그럼 우리 아들한테 맡기면 되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맡겨? 내가 속을 것 같아? 하다 이제 사치를 못하니까 며느리하고 내 사이까지 의심해.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또 내 탓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니들 다 우리 애기 죽인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편의점에서 계산하느라 손만 잠깐 안 났어도 우리 애기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당신도 그 돈을 쟤한테 준 거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정신병원 직원들까지 보는 앞에서도 폭언과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결박하자 더 난리가 났죠. 니들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우리 애기 따라가서 니들 다 저주할 거야. 결국 시어머니는 양팔이 결박된 채 정신병원 차에 실려갔습니다. 가족을 보면 더 난리를 치셔서 직원들이 보호자 동행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함께 병원으로 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뒤에야 집안은 비로소 조용해졌어요. 볶고 있던 멸치는 전부 타버렸고 비릿한 탄냄새가 집안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우리 짐을 챙기는 사이 저는 탄 멸치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다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제가 우는 소리를 들은 건지 남편이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남편은 연신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 시아버지 혼자서 계실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가려고 보니 우리 아이가 뛰어놀던 모습도 떠오르고 시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던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상이었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여보, 어머님 괜찮아지실까? 당신은 엄마가 밉지도 않아? 어떻게 미워만 해. 당신 만난 10대 때부터 우리 엄마만큼 날 챙겨주시던 분이었는데. 몰라. 이젠 엄마 낫지 않으면 안 보고 살 거야. 엄마 볼 때마다 솔직히 힘들어. 왜? 우리 애 생각나서. 솔직히 엄마 말 맞아. 나 엄마 원망했어. 우리가 애 아이스크림 먹이지 말라고 툭하면 배탈 나니까 주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었어. 근데 그걸 사주는 바람에 우리 애가... 남편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는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 애가 그렇게 된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우리 중 누구도 어머니만큼 우리 애기랑 함께 하지 못했어. 그 사고는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당신은 정말 한 번도 엄마 원망 안 했어? 안 했어. 어떻게 어머니를 원망해. 날 원망해야지. 우리 애기 좀 더 안아줄걸. 더 놀아줄걸. 맨날 일한다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만 맡겨놓고 우리 애기가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난 그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여보.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머니가 우리 애를 구하겠다고 뛰어드신 거잖아. 나도 당신도 못한 걸 어머니가 하신 거야.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전가해서도 안 되는 슬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짐을 챙기는 사이에
마지막으로 시부모님 방을 열어보는데 여전히 뜯지 않은 명품 쇼핑백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남편도 안을 보더라고요. 명품 쇼핑백을 보던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이걸 뜯지도 않은 거야? 도대체 이걸 사야만 했던 어머니 마음은 뭐였을까? 아니, 뜯지도 않은 거니까 환불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그냥 두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치로 인해 아버님이 워낙 많은 돈을 잃으셨잖아요. 저는 아버님께 지금이라도 환불을 받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일단 그냥 두자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마음이 회응해서 그러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냥 좀 두자. 나도 돈만 많았으면 그냥 두고 싶지.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알 것도 같거든. 솔직히 전 잘은 모르겠어요. 마음이 허전해서 명품을 사는 거면 그걸 사용해야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쓰지도 않으시니까 도대체 왜 자꾸 사들이기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애기가 없는 자리를 채우려고 하니 뭐로 채워지겠니? 사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 결국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울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울어? 저는 한동안 운 뒤에야 남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우리 애기의 빈자리는 몇억 원어치의 명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였나 봐. 남편도 그제야 어머니의 사치를 이해한 듯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끌어안은 채 또 한 차례 울었어요. 울음을 그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어머니 건강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볼래. 여기서? 응, 여기. 우리 애기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잖아. 나한테 혼나도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고 내가 해준 밥 맛없다고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고. 맞아, 그랬지. 우리 기다려보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팔과 다리에 박혔던 유리파편의 상처도 다 아물어갈 즈음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2번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줄 알았던 빈자리가 아주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돌잔치도 했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본 지 꽤 됐을 때였어요. 임신한 걸 안 후로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만류로 인해 병문안도 갈 수 없었거든요. 둘째 아이 돌잔치를 치르는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생각나던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사무치더라고요. 돌잔치가 끝난 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보러 가자. 아, 당신은 못 뵌 지 좀 됐지? 난 지난주에도 봤잖아. 우리 애기도 데리고 가자. 뭐? 안 돼. 왜? 어머니 상태 많이 좋아지셨다며. 그거야 계속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싶어. 그랬다가 또 난동 부리면
가뜩이나 첫째 잃고 그렇게 되신 분인데. 남편은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랑 같이 어머님 뵙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보러 가셨어요. 어떤 날은 주무시는 모습만 보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차분하게 대화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잠깐 예전에 네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 만큼 차분해지긴 했는데 겨우 좋아졌는데 아이 보고 또 안 좋은 생각할까봐 너랑 우리 애기도 걱정되고. 모두가 만류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혼자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그런지 떨리더라고요. 혹시 주무시고 계시면 어쩌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나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가, 우리 새아기 왔구나. 평소엔 이름을 부르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저를 새아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역시 아직은 정신이 온전하진 않으신가 보다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시어머니가 제 품에 안겨있는 둘째에게 두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아가, 나 다오, 응? 나한테 줘봐.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시는데 안 들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제 아이를 아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애기네, 애기야. 그치?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물으셨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낳느라 그동안 못 왔어요. 이제 자주 올게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절 보면서 정색을 하고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왜요? 제가 자주 오는 거 싫으세요? 시어머니는 돌연 아기를 덕꾹 안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른 나와서 나갈게. 그 순간 마주한 시어머니가 제가 알던 그분과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얘기하니 믿지 않더라고요. 물론 가끔은 전처럼 따뜻해 보이긴 해. 근데 아직은 멀은 것 같던데. 그러나 제 느낌은 달랐어요. 난 어쩐지 어머니가 진짜 돌아오실 것 같아.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요. 지영아, 나왔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맞죠? 나 맞아. 진짜 나야. 미안해. 내가 널 너무 고생시켰지?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저에게만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남편과 시아버지는 살짝 삐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 가족에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겼던 1억이 든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물론 그 돈은 전보다 조금 더 불어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그동안 안전하게 돈을 좀 굴려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단 더 불렸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해. 난 이제 이거 없어도 돼. 계속 니들이 관리하렴. 그래, 그렇게 재주가 있으면 더 불려봐라. 더 불려서 불린 건 너희들 가져.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해를 만들었던 1억이 든 통장도 이제 가족이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있었던 명품들도 다 제값을 받고 팔았어요. 덕분에 시아버지의 통장은 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을 행복으로 꽉 채워주는 존재는 돈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온 가장 귀한 선물인 둘째 아이입니다.